여러분 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다는 말 믿겨지시나요? 얼마 전에 300만 원만 있으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떴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계약을 했다가 최소 1억을 날릴 뻔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안 당하시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이 홍보 영상을 보면 지하철역 2분 거리로 역세권 아파트고 발코니 확장 무상, 풀옵션 무상 제공에 하이엔드 호텔급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고 요즘 신축 아파트에 다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금은 심지어 무이자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전화를 해봤죠. 진짜 300만 원만 있으면 이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사분이 호수 지정하는 데만 300만 원이에요. 지정 후엔 2주 안에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계약금은 4천만 원이고 그리고 2달 후에는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중도금 대출을 일으킬 때 계약 촉가금으로 저희가 4천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세하게 질문을 이것저것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호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건성건성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00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30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은 되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르고 다르다고 계약은 되지만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300만 원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부동산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금으로 5% 또는 10% 정도 계약금을 내고 6차례 정도 나눠서 중도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 잔금까지 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라고 적혀져 있어요. 중도금 대출을 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중도금 대출을 일으켰을 때부터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를 유이자 대출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분양을 할 때 이 유이자 대출로 진행은 잘 안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2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죠. 하나는 후불제인데요.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자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잔금을 낼 때는 이때까지 내지 않았던 대출 이자까지 다 합쳐서 한 번에 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었을 때는 분양받은 사람한테는 이 후불제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처음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이 분양권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중도금 대출 이자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을 칠 때 앞에서 다른 사람이 중도금 대출 일으킨 것까지 이자를 후불제로 자기가 다 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분양권이 전매 제한으로 걸려져 있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분양권 상태에서 판다고 하면 양도세가 66%에서 77%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분양권 상태에서 잘 매도를 안 하고 있죠. 또 대출 이자를 내는 방법, 세 번째는 무이자입니다. 이 무이자가 정말 중도금 대출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자 없이 중도금 대출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집들은 잔금 납부할 때 또 대출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나서 일정 금액, 대출이 안 나오는 그 금액만큼만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분양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분양권은 후불제인지 무이자인지 아니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그 즉시부터 이자를 내야 되는지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모집 공고문을 정말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가 큰 코 다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제 지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은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권을 샀습니다. 이 아파트는 확정 분양형이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이 확정 분양형이라는 건 10년 동안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우선 양수권을 가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즉 지금 분양을 받는 사람은 10년 동안은 임차인이 되는 거고 10년 후에는 집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까지는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계약할 그 당시에는 전대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차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할 때 되니까 이 전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계약자가 무조건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계약자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계약한 아파트가 있는 이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올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그리고 다른 집에 임차로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모집 공고문에 다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에서는 전대도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했던 거죠. 이 아파트는 소송까지 가려고 계약자들끼리 모여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전대가 가능한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요즘 생수기라고 해서 새
생활형 숙박시설도 말이 많잖아요. 전입신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아파트들처럼 실제로 들어와서 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 정부에서 단속을 하기 시작했고 이사를 들어올 수 있기는커녕 전입신고조차도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기 분양이다 이런 대규모 시위도 벌어지기도 했죠. 지금은 정부에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랑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아예 다른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질 때부터 아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가지고 오피스텔 규격에 맞게끔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오피스텔로 전향할 수 있는 생숙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이 생숙 문제가 불거지면서 잔금을 내지 않고 있던 계약자들은 이 사기 분양이다 하면서 잔금을 못 내겠다라고 잔금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분양을 받을 때는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형체도 없어요. 건물의 형체도 없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세하게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문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읽어보기에는 글자 수가 너무 많고 글자도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집 공고문의 제일 앞장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정보들도 있겠죠. 이런 크리티컬한 정보들을 글자 크기 14포인트로 딱 규격화해서 제일 앞장에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도 생겨야 되지 않나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팜플렛을 보면 이 분양하는 아파트 주변에 있지도 않은 지하철역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생긴다 하면서 말만 10년 넘게 하는 곳들도 많단 말이죠. 위례신사선을 생각을 해보세요. 10년도 넘게끔 이 생긴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착공도 못 들어가고 시행사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땡땡역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그냥 무시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역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따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홍보 팜플렛을 보면 이렇게 해당 부동산만 그다랗게 표기를 해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런데 건물을 다 지어지고 나서 가서 보면 주변 건물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경우들이 있죠. 그럼 건물 크기를 이렇게 크게 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파트 최고다 라고 이렇게 글로 적는 것보다 이미지로 크게 보여주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 이 아파트 엄청 좋은 거구나 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그릴 때도 얼만큼 크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격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옆에 있는 건물들이랑 똑같은 비율대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던지 아니면 1.1배 아니면 1.2배까지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분양받는 사람들도 혼동되지 않겠죠. 또 걸러야 할 부동산 속임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시면 빌라나 뭐 한 동짜리 아파트들의 벽면에 크다랗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회사 보유분 마지막 분양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걸 5글자로 줄일 수 있는데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다 지어졌는데 안 팔려서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미분양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아파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보유분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할인 분양이에요. 할인 분양은 처음엔 10억에 분양을 했다가 나중엔 9억으로 파격 할인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 10억에 분양 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처럼 결사 반대라는 이런 현수막을 걸고 절대 할인 분양 해주지 마라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이 할인 분양을 해주는 즉시 나는 10억에 샀는데 이 아파트는 바로 9억으로 1억이 바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분양사는 이런 홍보 영상이라든지 팜플렛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광고를 하는데요. 이 카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목은 이 아파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결국 내용은 아파트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댓글 같이 한번 볼까요? 제일 첫 번째 댓글이 공유 부탁드려요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글을 작성한 아이디가 댓글에 똑같이 공유 부탁드려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글을 남들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적은 건지 원래라면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적었어야 되는데 이 작성자가 실수로 한 건지 그건 당사자만 알 수 있겠죠. 그 뒤에 있는 댓글들도 똑같은 시간에 짜라락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1분 만에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면 그 이외에도 댓글이 많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딱
댓글이 끊겨버렸죠. 이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양받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손해를 본 실사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홍보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따로 분석을 해서 이 아파트가 적정가인지 아닌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해보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